와닿네. 중국은 차이나 서차이나 믿고 버린 Made in China 믿어버린 포병부대 박살나. 세계 제일 최고란 말했죠. 알고 보니 태무산 자주포. 선자. 新型车载加油炮呢，相较于老式的牵引火炮，它的区别呢是更加的轻和快，这呢就充分体现在射击准备环节。仅仅用17分钟就完成了占领阵地，17分钟就完成了占领阵地。 최근 중국 국영 방산 기업이 K9 자주포를 겨냥해 개발한 신형 자주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노린코가 선보인 이 자주포는 6x6 트럭 차체에 155mm 52 국영 포신을 장착한 모델로 화려한 홍보 영상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그러나 이 자주포가 주목받는 이유는 뛰어난 성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신형 자주포는 기존 주력 모델인 PCL181과 거의 차이가 없고 아직 양산계에 쫓아 없는 미완성 자주포로 업그레이드보다는 업그레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중국은 미완성 프로토타입 자주포를 영상까지 만들며 무리하게 홍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모두 K9 때문입니다. 갈수록 벌어지는 K9 자주포와의 격차로 인해 조바심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노린코의 홍보 영상에서는 표적 사격 장면을 보여줬지만 정작 제대로 명중조차 시키지 못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전 미국 국방부관인 데니스 블라스코는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신형 모델의 포신은 기존 PCL181과 동일하며 실전 배치 가능성은 낮은데 중국 노린코는 과거에도 프로토타입 모델들을 선보이며 외국 구매자의 자금 지원 없이는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을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즉 실질적 성과라기보다는 마케팅에 가깝다는 지적이죠. 특히 신형 자주포는 중국 최초로 포탑을 무인화했다고 주장하며 무인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붙였지만 정작 단순한 모듈식 탄창 도입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포병들이 외부에서 무거운 포탄을 땀 흘리며 장전했다면 신형에서는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K9 자주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조차 프로토타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전 적용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사실상 3명의 운용병사가 필요하기에 무인화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크며 실질적인 기술적 진보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이런 미완성 무기를 죽어라 홍보하는 이유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K9은 최근 폴란드에 672대라는 대규모 수출을 성사시켰고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와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가 기존 100대에 이어 추가 100대를 올해 상반기에 계약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중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K9은 실운용국들 사이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은 반면 중국 자주포는 잦은 결함과 낮은 성능으로 수출국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파키스탄과 같은 친중 국가에서조차 중국제 자주포의 내구성과 정밀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K9의 행보에 초조함을 느끼며 프로토타입 자주포로 자기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의 주력 자주포는 PCL181로 155mm 52 구경장 포신을 장착한 차륜형 모델입니다. 2021년부터 100대 이상이 인도 라다크 국경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자주포인데요. 한 가지 의문은 인도의 K9이 궤도형인데 반해 중국은 왜 차륜형을 고집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궤도형 자주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나 중국의 PLZ-05 궤도형 자주포는 유지보수 비용, 연료 소모, 높은 생산 단가로 인해 주력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해군과 공군으로 몰리고 있어 육군은 생산과 운용 비용이 저렴한 무기체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중국은 서부 지역에 도로 인프라를 확충해놨기에 차륜형 자주포로 신속한 이동 및 배치가 가능하며 여기에 중국 차륜형 자주포 SH-1을 이미 파키스탄에 수출하여 그 후속 기체인 PCL181에 개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의 SH-1을 개량한 것이 바로 중국의 현재 주력 자주포인 PCL181이고 PCL181의 수출형인 SH-15 역시 파키스탄에 236대 수출할 예정이죠.
PCL-181과 SH-1의 궁극적인 차이는 전자장비와 자동화 시스템 탑재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개량 작업은 2019년 카슈미르 분쟁, 즉 K9에게 발린 전설의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제 SH-1 36대를 동원하였고 인도는 고작 K9 10대밖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6대 1에 수적 열세를 완전히 뒤집어 K9은 빠른 대응 사격으로 SH-1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인도 매체에 따르면 20km 내 교전이었기에 사거리나 화력보다 반응 속도가 승패를 갈랐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즉 SH-1은 목표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며 준비 시간이 길었던 반면 K9은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AFCS를 통해 목표 데이터 처리, 포신 조정, 사격 준비 시간 등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K9은 지상 사격 지휘소로부터 사격 지원을 미리 하달받아 바로 버튼만 누르면 좌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매우 빠르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로 인해 중국이 SH-1을 PCL-181로 개량하는 결정을 앞당기게 하였죠. 중국은 PCL-181에 K9과 같이 AFCS를 탑재하면서 K9 수준의 사격 성능을 확보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PCL-181이 AFCS로 소프트웨어 처리 시간은 줄었지만 정작 근본적인 차륜형의 한계, 즉 스페이드 3개를 내리고 포탄을 장전하는데 무려 7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전에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新型车载加农炮呢，相较于老式的牵引火炮，它的区别呢是更加的轻和快。这呢就充分体现在射击准备环节。由于采用车炮一体化的设计呢，像以往的车炮分离、开架下炮才能完成的射击准备环节呢，仅仅通过炮长一键就可以完成射击准备，这也就大大缩短了我们的射击准备的时间。 到达目标地域后，加榴炮1连2班首先发现目标，班组成员密切配合，仅仅用时7分钟就完成了占领阵地。17分钟就完成了占领阵地。 방열은 포를 사격 위치에 배치하고 실전 준비를 완료하는 과정으로 현대전에서 생사를 가르는 중요 요소입니다. 견인포와 같은 구형 포들은 포 자체가 무게가 많이 나가 많은 포병들이 필요하고 지면이 약한 지형이나 경사진 지면의 경우 평탄화 작업과 해머나 떡매 등을 이용하여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유있게 하는 작업이 아니라 초각을 다투는 작업이기에 이 과정에서 상당한 체력을 소모합니다. 반면 K9은 30초 내 방열 완료, 15초 내 초탄 3발, 1분 내 6발 발사가 가능합니다. PCL-181은 방열에만 7분이 걸려 K9보다 14배가 느린 셈이죠. 특히 산악 지형에서 차륜형은 집안 불균형으로 방열이 더 어려운데요. 반면 K9은 60% 경사 등판과 독립 서스펜션으로 차체를 평탄화하며 험지에서의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유마 훈련장에서 실시된 K9 실사격 기동 사연의 경우 급속 사격과 빠른 발사 속도 구간에서는 한화 포병 대원들이 각각 16초 만에 3발, 15초 만에 6발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제형과 다른 성능 미달이 드러나고 있지만 K9은 오히려 제형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고 있죠. 당시 엄청난 숙련도와 속도에 미 제56 포병사령부 제임스 칼튼 대령은 K9의 매우 빠른 사격은 오늘날 현대 전장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며 한국 무기 시스템의 첨단화와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열 시간과 사격 속도에서 중국산과 한국산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자주포 1개 대 18문의 교전 시뮬레이션 결과 사실상 반격조차 못하고 중국산 자주포가 100% 전멸당하는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적을 발견한다고 가정 후 방열을 준비하는 0초대에 K9과 PCL-181은 모두 즉시 움직여 발사 장소로 향합니다. 이때 K9은 사격 통제소로부터 적의 좌표를 자동으로 받아 입력하게 됩니다.
T+30초에 이르면 초탄을 발사하고 15초간 급속 사격으로 포당 3발, 총 54발을 중국 자주포 진지에 쏟아붓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부대의 25%가 파괴되죠. 사실상 15초 만에 반격 의지를 잃을 가능성이 큰데요. PCL-181은 포병이 수동으로 탄약을 옮기고 장전해야 하는데 이는 45에서 48km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직접 들어 포신에 삽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궤도형에 비해 방호력이 떨어지는 차륜형 구조인데다 운전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포병이 외부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니 이때 K9이 15초 동안 54발을 쏟아내면 포병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반격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죠. 아무런 방해 없이 준비에만 7분이 걸리는 PCL-181은 15초 만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격할 의지가 남아있다고 가정해보시죠. T+1분이 되면 K9은 지속 사격에 들어가 포당 6발, 총 108발을 발사하며 적 진지의 40에서 50%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PCL-181은 여전히 6분을 기다려야 하죠. T+3분에 이르러 K9은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로 총 324발을 발사하며 적 진지의 90에서 100%를 초토화시킵니다. 일반적인 포병 작전에서 155mm 포탄은 약 1만 제곱미터 구역을 포화로 덮을 수 있다고 봅니다. 18대가 3분간 일제 사격한다면 약 1에서 2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사실상 중국 자주포 부대는 준비 과정에서 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수한 K9은 K9A2로 업그레이드되며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탄약 장전이 100% 자동화되어 분당 9발 이상 발사가 가능하고 포탑 자동화로 운용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복합 소재 궤도는 진동과 소음을 줄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 K9을 마주한 중국은 넘을 수 없는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압도적인 성능 격차 앞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근거 없는 비판으로 K9의 명성을 낮추려는 시도와 화려한 수식어로 자국산 자주포를 포장하는 데 그치는데요. 이는 오히려 K9에 대항할 실질적인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포병 체계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전통과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국방부가 포방부라는 별칭으로 불린 만큼 포병 전력은 한국 국방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왔는데 포가 있으면 바퀴를 달고 바퀴가 있으면 포를 얹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이 포병의 나라임이 세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자부심이자 글로벌 안보의 상징이 되고 있죠. 세계 각국에서의 성공적인 수출 사례는 동맹국의 안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K9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 줄 평, K9이라 쓰고 전장의 신이라 읽는다. 지난 3월 인도 내각위원회는 한국 K9 자주포 인도명 K9 바지라 100대의 추가 도입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순 추가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그 속도가 눈에 띄는데요. 인도군은 이미 2017년 100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며 이번 결정으로 총 200대가 인도 북부 국경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신속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과 파키스탄의 자주포 협력이 강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 타격 무기로 맞대응했던 이전과 달리 현재 중국은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자국산 자주포 배치를 가속화하자 인도는 실전에서 검증된 K9 바지라를 추가로 구매해 전력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발 5,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벌어지는 이 대치는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반응성을 요구하는데요. K9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 포신으로 최대 40에서 5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특히 우수한 유기압 서스펜션으로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역시 중국산 차륜형 자주포 PCL-181의 수출형인 SH-15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2025년 3월 21일 파키스탄은 기존 236대 도입 계획에 200대를 추가해 총 436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키스탄 뉴스에 따르면 이미 50대 이상이 카슈미르 국경과 펀자브 평야에 배치된 모습이 확인되었죠. SH-15는 6x6 트럭 차체에 탑재된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분당 4발에서 6발의 사격을 주장하며 경량화된 차체로 인한 기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파키스탄 남부 카슈미르 지역 도로망 인프라를 통해 차륜형 SH-15의 빠른 배치와 철수가 가능하게 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중국 역시 자국 내에서도 SH-15를 대거 배치하며 확실한 주력 자주포로 삼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중국 CCTV는 PCL-181이 신장 자치구 해발 5,200m 고도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최근에는 100대 이상이 추가로 투입되며 라다크와 인도 국경을 따라 화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첫 번째 수출 성공에 자부심을 드러내며 수많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주요 셀프 칭찬으로 25톤의 가벼운 차체임에도 155mm 포를 장착했고 특이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다고 선전 중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공개한 운용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반동을 잡아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차체가 워낙 가벼운지라 전방 사격 시 앞부분이 살짝 들리거나 측면 사격 시 포탑과 차체가 뒤틀리는 모습이 포착되긴 하였지만 중국의 댄싱 자주포로 유명한 궤도형 PLZ-05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반동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영상에서 공개된 또 하나의 반전 장면에 군사 전문가들과 인도 네티즌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였는데요. 반동을 잡기 위해 설치했던 스페이드로 인해 오히려 방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국 PCL-181이 K9의 절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중국 자주포는 무려 3개의 스페이드를 달아 반동을 제어하고 있었는데요. 후방 좌우와 중앙에 설치된 이 스페이드는 사격 시 차체를 지면에 단단히 고정해 반동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이 되었는데요. 중국 선전 영상조차 방열에만 7분이 소요된다고 밝혔는데 仅仅用时7分钟就完成了占领阵地和射击前所有准备。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10분에서 11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페이드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도 느릴 뿐만 아니라 스페이드를 땅에 깊이 박기 위해 평탄화 작업과 곡괭이 굴삭이 필수인데 이는 체력 소모는 물론 상당한 시간 지연을 초래하죠. 심지어 곡괭이로 안되면 전동 드릴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영상에 담기면서 현지 운용 병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면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히말라야와 같은 고지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히말라야는 단단한 화강암과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에 얇은 흙층, 영구 동토, 가파른 경사가 특징입니다. 즉 평평한 공간을 찾기 힘들고 스페이드를 고정할 위치가 경사 지면 반동을 균일하게 전달할 수가 없게 되죠. 중국이 공개한 영상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서 촬영되었음에도 스페이드 고정에 애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라다크나 카슈미르 같은 산악지대에서는 방열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들은 10분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스페이드 없이 오직 유압식 서스펜션만으로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데 정지 후 30초, 기동 중 60초 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역시 과거 K55 자주포 시절 스페이드의 단점을 경험한 뒤 K9 개발 시 이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삼아 스페이드 없는 설계를 완성하였고 현재는 K55 자주포 역시 스페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K9 자주포와 PCL-181의 방열 시간은 14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이는 전투에서 중국의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426대 SH-15가 지닌 초기 위력은 30대 인도 K9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PCL-181의 방열 문제는 스페이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자동 사격 통제 체계의 부재도 큰 약점입니다. 방열은 단순히 차체를 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격 지원을 계산하고 포신을 정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요. PCL-181은 사격 지원을 수동으로 계산합니다. 사격 지원이 하달되면 포수들은 차량 밖 50m 지점에 방향틀을 설치하고 방향 포경과 나치미를 사용해 포신을 정렬하죠. 포병은 여러 대의 포를 하나의 통제 단위로 묶어 동시에 사격하며 이를 위해 모든 포신이 평행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PCL-181의 수동 방식은 이 정밀성을 떨어뜨리고 방열 시간을 더욱 지연시키죠. 반면 K9은 내장된 위치 확인 장치와 AFCS로 이 과정을 모두 자동화합니다. 자주포의 위치, 반위, 고각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목표물 좌표 입력 후 30초 내에 사격 준비를 마칠 수 있는 것이죠. 13만 2천 개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이 시스템은 강력한 사격 충격을 견디면서 완벽하게 작동됩니다. 이렇게 7분에 달하는 방열이 끝난 뒤에도 사실 중국산 자주포는 K9을 이길 가능성이 전무한데요. PCL-181은 반자동 장전 방식으로 40kg에 달하는 포탄을 병사가 일일이 수동으로 옮겨야 하며 이는 포수들의 체력 소모를 가중시킵니다. 또한 발사된 포탄의 표피를 수거하기 위해 긴 봉을 사용하고 키가 모자란 포수가 발판을 설치하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인도 네티즌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였죠. 인도가 도입한 K9은 자동 장전 장치로 분당 6발에서 8발을 3분간 지속하며 1990년대 연속 사격 테스트 당시 자연 발화 실점까지 통상 60발을 사격하는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총 78발을 지속 사격하는 데 성공해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하였죠. 한마디로 중국이 초기 방열 7분을 넘겨도 지속 사격에서 K9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궤도형 PLZ-05 대신 PCL-181을 주력으로 삼는 이유는 딱히 좋아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PLZ-05는 43톤 무게와 강력한 화력을 갖췄지만 반동 제어에 완벽하게 실패한 자주포거든요. 사격 후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뒤로 밀리기까지 하여 국사포로서의 운용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포병은 곡사 무기로 40에서 50km 바 표적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매우 정밀한 단위인 밀리라디안을 사용합니다. 1도가 대략 17.7밀로 1도 오차가 1km 밖에서 발생 시 17m 이상의 편차를 초래하는데 PLZ-05의 반동은 사실상 정확한 타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죠. 이에 PCL-181은 스페이드로 반동을 줄였지만 방열 시간이 길어지는 트레이드 오프를 감수한 자선책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유압식 서스펜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황이죠.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려 모든 군 예산을 해군과 공군에 집중시킨 탓에 육군 장비는 값싼 차륜형으로 수량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육군의 대표 주자인 K9의 최대 강점은 우수한 반동 제어, 즉 유압식 서스펜션에 있는데요. 국산 서스펜션 개발사에 숨겨진 한 가지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K9 개발 당시 영국 AS90의 유압 서스펜션을 참고했으나 47톤의 K9에는 맞지 않아 자체 국산화에 나섰고 수차례 설계 변경과 시험 끝에 개발해내었는데 오히려 영국이 자국산 서스펜션보다 좋다면서 한국이 만든 서스펜션을 역수입할 정도로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라다크의 해발 5000m 지대에서도 결함 없이 작동하며 K9을 인도의 핵심 전력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한편 중국은 고맙게도 PCL-181을 홍보하면서 K9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맙냐?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로 자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결국 K9의 파해법을 만들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체 쇼에서 K9은 독일 엔진, 미국 사격 통제, 영국 서스펜션을 통합해 현지화가 부족하고 연평도 포격에서 결함을 드러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사격 통제와 서스펜션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했고 독일 MTU사의 엔진을 대체해 한국 STX 엔진에서 국산화에 착수했고 결국 성능을 10% 이상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벌써 터키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은 K9의 결함이 아닌 운용 상황에서의 문제였고 추후 밝혀진 사실로 우리 군 잔병들의 엄청난 대응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 그 실전을 바탕으로 전세계 11개국에 쭉 수출되기도 했던 거고요. 뭐가 문제인지 지만 모르는 중국. K9과 PCL-181의 대결은 결국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1999년 배치된 K9과 2019년에 배치된 PCL-181은 무려 10년간의 시간차가 있지만 오히려 10년 전 더 먼저 개발된 K9이 훨씬 첨단화된 기술로 앞서 있으니 말 다 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강자는 말이 없다. 그저 보여줄 뿐이다. When India and China standoff is continue more than 1.5 years, India has deployed its latest and one of the most advanced artillery guns, K9 Vajra howitzer guns. They have been deployed in the eastern Ladakh in the height of approximately 10 to 12,000 feet. What is more important that this is the latest and one of the advanced artillery guns in the world. You can see these artillery guns can strike approximately 50 kilometers targets. They can achieve 50 kilometers of targets, and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India has deployed one full regiment of these howitzer or you can say K9 Vajra artillery guns in the forwardmost location in the eastern Ladakh area. Right now I'm at the forwardmost location in the eastern Ladakh, and I can show you the artillery guns which have recently deployed. In 2017, in the end of the 2017, the agreement has been made of approximately 4 to 5 regiments of these artillery guns, and now India is going to buy more artillery regiments of these artillery guns to be deployed in the various locations in the LAC. India and China has long standoff in the eastern Ladakh, and when around 12 round conference have been conducted, still China has enhanced their military power in the most of the location when the bilateral talks have been concluded. That means China has been enhancing and doing something suspiciously, and that is why India has once again deployed. Mirror deployment has been done, and this is the latest artillery guns which India has deployed in the eastern Ladakh area. This is the door which can, from where the gunners and the people deployed in the artillery gun have been entered. Approximately 5 people work as a controller, gunner, loader, and the driver in front. That means 5 people work inside this compound. That is this artillery gun compound. Approximately 50 shells can be deployed or can be carried in this artillery gun, and once at a time. And after the fire,
approximately 8 seconds after the one fire, the second shell can be not only loaded but it can also be fired. So all this process take only 8 to 10 seconds, and this around 50 shells can be fired in back-to-back manner. And I can just show you, this is not only best for the eastern Ladakh area because it has the heaters, or you can say it can manage the temperature in the high altitude, but it also have air conditions, so that if they will be deployed in the deserts area, that also the crew doesn't have any problem in their deployment. And it has also capability of nuclear and biological chemical weapons. It can seal itself from each and every angle, and the crew doesn't have any problem when the nuclear or the chemical biological weapons can be fired to this artillery gun near to this location. That means this has all the advanced capabilities which help India not only in the eastern Ladakh in right now scenario, but also in the future warfare. One of India's newest big guns, seen here in the tense eastern Ladakh standoff zone. For over a year or so, these tracked 155mm artillery guns have proven their mettle. This is the K9 Vajra T, built by Indian private sector giant Larsen & Toubro, far away in Hazira, Gujarat. But so impressed is the Indian Army with these guns and their ability to adapt from hot desert conditions to the icy altitudes of Ladakh that the Indian Army is all set to repeat its order for 100 more of these. The Larsen & Toubro factory that builds these monster weapons does so under license from a Korean company. But the K9 Vajra is now increasingly indigenous with very little outside help. Prime Minister Modi, who hails from Gujarat, put a personal stamp on the K9 when he rode in one during a ceremony. The factory has delivered the first order of 100 guns to the Indian Army, and the production line is still warm and buzzing. Therefore, the second order for 100 more guns will be delivered at a much faster rate. The Army's experience with the gun has been valuable to the makers, deploying it beyond its intended terrain from the deserts of Rajasthan to the freezing heights of Ladakh. These lessons will go into the next batch of K9s manufactured, including additional winter proofing and modifications to make them even more effective at high altitudes. The K9 has already proven its mettle in India's most hostile battlefield, providing highly mobile artillery support to any possible outbreak of conflict on the restive line of actual control with China. A repeat order for Made in India equipment means industry gets to think bigger, boosts investment in indigenous weaponry, and moves the country much closer to that elusive ideal of self-reliance defense. 무기 체계가 첨단으로 개량될수록 불량률을 낮춰 품질을 개선하는 일은 막중합니다. 반도체에서도 수율이 중요하듯 첨단 무기 산업에서의 높은 가동률과 품질 신뢰성은 무기의 재원상 성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K9의 안전성에서 비롯된 사막부터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 운용 능력은 K9이 다수의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점유율 1위 자주포라는 타이틀을 얻게 해주었죠. 하나디펜스 공정품질팀과 국방기술 품질원의 협력으로 K9은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노르웨이 수출 당시 시제장비 개발 과정을 토의하는 PRM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노르웨이 현지 상황에 맞게 개발된 장비의 품질 문제를 초도 양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와 대치 중인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K9 자주포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공영 매체에서 패널로 참가하고 있는 왕중싱은 K9 자주포의 높은 해외 수요를 두고 성능이 아닌 그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在过去的很多年里，韩国的 K9 雷神自行火炮它卖的确实很火，先后拿下了土耳其、印度、埃及、澳大利亚、芬兰等几个国家的大单，而且人家还要去西方世界的老巢英国去竞标英国下一代的自行火炮选型。于是乎，网上就有了很多吹捧韩国制造的言论，很多人把韩国的 K9 自行火炮标榜为继德国 PZH-2000之后的世界上最先进的自行火炮之一，自行火炮界的新标杆，把韩国的 K9 捧成业界新标杆，很多人是不乐意。原因嘛，大家都懂的。不过虽然说大家不乐意归不乐意，不愿意接受这个事实，但是韩国的 K9 卖得很火，它也是一个事实。今天我就给大家分析分析
为什么韩国的 K9 能卖得这么火？在过去，美国以及西方的几个强国长期占据了国际军火市场上的大头，他们一方面垄断着先进技术，把先进武器卖得跟黄金一样贵，另一方面又长期的以国防援助的形式去搞过剩产品的半买半送，去抢占市场份额。然而冷战结束了，各国的防务需求它都没有以前那么大了，而且他们的经济情况也没有那么多余钱去发展军事了，所以就是除了德国的 P4H2000和法国的凯撒之外，其他西方强国基本上连基本的52倍加榴炮，牵引型的52倍加榴炮它都没有换，更别提什么先进的自行加榴炮。在这一时期，因为需求锐减，德国的 P4H2000它的生产时间比较早，所以它目前基本上就停产了。如果说现在你再想说重开生产线去买 P4H2000的话，它差不多也是800多万美元的这个良心价，或者你只能去德国的军火库里去淘二手。之前我们觉得卡车炮便宜，毕竟与自行火炮相比，卡车炮它能省出一辆装甲车底盘的钱才对。然而法国人的凯撒卡车炮，你们知道它卖多少钱吗？500万美元，这几乎是一辆99A 坦克的价钱。你花500万美元，你去买一辆主战坦克，你好歹你能拿着这辆车你去吓唬人，但是你买这么贵的自行火炮，你藏在很远的地方，你说这怎么能吓唬人呢？所以就说你现在的西风52倍先进的155自行加榴炮，它肯定是卖不动的嘛，它卖到这么贵。接下来大家猜一下，韩国人的 K9 它一辆卖多少钱？40亿韩元，只要40亿韩元，这是它的成本价。2000年前后，当 K9 研制成功的时候，一辆 K9 的单位造价是40亿韩元左右，折合成美元就是330万美元一辆。除了最近的给澳大利亚的生意以外，其他基本上韩国之前所有的外卖订单，它都是按照330多万美元的成本价它往外卖的。与之前动不动700-800万一辆、上千万美元一辆的西方先进自行火炮相比，你说韩国人这样的价钱 K9 怎么能卖得不火呢？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반응과 함께 최대한 평가절하하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라다크 지역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막, 고산, 자갈, 언덕, 호수 등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배치된 중국산 자주포가 다름 아닌 차륜형 자주포 SH-15라는 것입니다. SH-15는 155mm 차륜형 자주포 6x6 세미트럭인 CTF-181 위에 포탑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궤도형은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차륜형보다 훨씬 넓고 그로 인해 지면의 압력이 분산됩니다. 이로써 특히 불균이라고 험난한 지형에서의 이동이 유리해지게 되죠. 또한 궤도형은 지형에 근접하게 맞닿아 마찰이 크며 이로 인해 훨씬 더 큰 견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특히 K9과 같은 최신형 궤도형 자주포에는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가 탑재되어 있어 습지나 미끄러운 피면에서도 자동으로 접지력을 분산시켜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륜형은 그렇지 못하죠. 중국은 SH-15를 최첨단 자주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히려 허점들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차륜형 차체가 반동을 잡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스페이드 지지대를 꼭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만 1분이 넘게 소요되며 특히 자동장정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포병들이 일일이 하나씩 포탄을 옮겨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PLZ-05의 경우 스페이드 지지대가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자동 장정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분당 6발의 빠른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왜 중국은 기동성, 화력에서 크게 불리한 차륜형 자주포 SH-15를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 라다크에 배치한 것일까요? 이에 박찬준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인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기에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파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설명도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급파할 수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아무래도 차륜형보다는 궤도형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찰나 결국 중국 군사 채널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중국이 라다크에 차륜형을 배치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궤도형 장비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라다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계 장구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산 장비 가운데 특히 궤도형 장비들은 중국 육군에게 있어 가장 골칫덩이로 꼽히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차륜형에 비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궤도형 장비인데 거기다 잦은 고장까지 발발하여 늘 수리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 그리고 대규모 유지보수 센터를 건설할 수 없는 국경 분쟁성 내 지역의 경우 궤도형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본토 수리부대 이송까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은 이미 한 차례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인민해방군 제81 집단군 소속 18여단은 몽골 지역 고비 사막에서 PLZ-05 자주포를 운용 중에 있는데 해당 포병 부대원들은 유지보수 및 지형 결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차 부대인 81 집단군 99식 전차 운용부대 역시 궤도 장치의 유지보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团长，今天6月飘雪，冷不冷啊？还行，还行啊。没遇到的天气。当记者第一次参观李宁所在的战车，就感受到了他对战车发自内心的热爱。皮子外边这一圈皮子都是我自己买的，然后装饰在这个上面。这个白色就是它的铁皮，伤疤就是这次比赛，在搬运弹药的过程中，然后给摩擦掉的。还有买了一些电动扳手啊，因为这个火炮当出现故障的时候，第一时间我们要抢修。如果说就是通过手动去拧一些螺丝的话，就是速度效率特别就降低了很多，所以说想要买个电动。你还买了电动扳手，在哪里啊？我们看一看。可以，就是这个。哦，对，在部队有一句话说的非常好，你对车怎么样，车就会对你怎么样。这个蓝颜色的坐垫，这是坐垫吗？对，这是自己买了一个坐垫，因为驾驶员这个长时间机动会特别的疲劳，他坐着会很难受，能减少他这个身体上的一些伤害，包括他驾驶的会舒服一点，开起来也会比较平稳一点。这一年，我觉得我做了很多的准备和努力，无论是装备的每一个部件、每一个装备，我都查阅了很多相关的资料，包括一些常见的故障，怎么去排除，怎么去保养，怎么去维护。那接下来这项工作就是对坦克车组成员体能和技术的双重考验了。履带是坦克行动机构里最重要的组成部分之一，有了它，才有了坦克踏平坎坷的通过性。下一步咱们就可以到这头，手小心啊！就这样一个个松开固定履带的螺栓，我感觉每一个都需要用力到眼冒金星才能拧动。有时候甚至还拧不动。你正常要是换一片履带片的话，大概多少时间？大概3个人的话是30分钟左右吧。30分钟左右是吧？它这里面就是装的时间会多一点吗？还是？这个是拆的时间多一点，拆的时间多一点啊。这个扶着点下边就我就可以了。哦，这样就扶住了，拖着一点，紧住就可以了。这样就可以了是吧？哇！来看一下，这就是我们刚才费半天劲拆下来的一片这个履带板。因为在土地训练场里跑过，履带上就会嵌进去大量的泥土。要在维护工作中去掉这些泥土，一个有效的办法就是摔。举到头顶，然后往地上摔，一般摔是摔不坏的。您可以到这边空旷的场地上面可以试一下。我先轻点吧。对，它这个土一震就掉了。这个是不是差不多了？基本上已经清洁干净了，这个需要咱们使用这个小起子啊，再给它冲一冲就可以了，不需要再砸了。因为我的加入，原本30分钟干完的履带板更换，到太阳快下山了才完成。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중독적인 매운맛 K9. 노르웨이의 깊은 숲속, 폴란드의 눈 덮인 설원, 인도의 험준한 산악지대, 이집트의 끝없는 사막, 그리고 폴란드의 광활한 늪지대까지 세계 어디에서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전천후 저주포 K9. 이것이 대한민국 기술력의 위험이자 우리 국방의 자부심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제 자금성도 진출해보자. 물론 포격으로.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